자, 이번 장은 신경계를 이제 그냥 스케치 하듯이 살펴본 거죠. 그럼 이제 신경계하고 우리 몸에서 사실 유기적으로 가장 유기적으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분비계라고 엔도크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내분비계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일을 하는 요거 시스템을 내분비계라고 하는데, 그럼 호르몬은 뭐 하는 친구냐? 신체 기능 조절을 담당한다. 그래, 맞아. 근데 뭐냐 호르몬이 도대체? 동물에서만 적용되는 물론 얘기이지만 식물도 나름의 자체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이 특성이 조금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서만 이제 좁은 의미로 호르몬을 정의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일단은 화학물질이죠. 호르몬이 뭐냐? 화학물질인데 뭘 하는 데 쓰느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전력물질이라고 얘기를 가서 야, 너 엄마가 뭐 하래? 라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가 직접 가가지고서 뭘 이렇게 때려가지고서 뭘 시키는 그런 일을 못하고 가서 이렇게 가서 지시만 해주는 전령이죠. 그래서 자, 분비샘과 호르몬을 정의하는 데에서 분비선 또는 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혈관, 요 두 개의 중심어가 여기 왜 남아 있는 걸까요? 요 두 개의 중심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호르몬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의 잡이지, 내 잡이 아니라. 만들고 전달 어떻게? 좀 더 일레보레이트 해볼까? 일레보레이트라고 해야지. 동사니까. 아무 데서나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호르몬은 반드시 특별한 분비샘 또는 분비선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호르몬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든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호르몬이라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하게 일부. 그리고 그 다음에 혈관은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지?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써서 자기가, 이건 물도 아니고 셀프는 안 돼요라는 거지. 그래서 만들면 밖에 나가 놀아라 해야 호르몬 어디까지 나가 놀아야 되는데 혈관 타고 이동해라고 최소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룰이에요. 동물에서는 일종의 스탠다드 룰. 호르몬이라고 하면 바야흐로 호르몬이라 하면 분비선에서만 만들어지며 혈관을 통해서 표적세포로 이동을 해서 그럼 표적세포로 가서 뭐? 여기 나오네 이제. 또 다른 중심어 두 개가 탁 나오네. 그 표적세포가 왜 어떤 호르몬이 어떤 특정한 표적세포의 관계는 어떻게 결성이 되는 건가라고 할 때 왜 어떤 세포는 어떤 특정한 호르몬이 지나가면 소 닭 보듯이 하고 어떤 다른 특정 조직 세포는 저 호르몬이 왔네 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특정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특정 호르몬을 인지를 하고 수용체라는 얘기는 뭐냐? 특별하게 인지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세포 표면에 있으면 이라는 얘기는 조금 약간 너무 앞선 투머치. 세포 표면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세포 안에 세포가 이 수용체를 만들면 그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봤는데 같은 듯 다른 듯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둘 다 화학 물질인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누가 엄밀하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자, 그림을 딱 왼쪽 오른쪽 왼쪽은 뭐 같죠? 호르몬 같지? 오른쪽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지? 뭐 다른 점을 한 두어 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일단 호르몬의 경우는 여기서 그 호르몬을 만드는 지금 분비 세포, 내분비 세포가 만들어서 일단
혈관을 통해서 방출을 해서 이 표적 세포를 이동하는 데 방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내분비 세포가 아닌 신경 세포, 뉴런 세포가 만들어내죠. 공통점은 뭘까? 이동? 쏟아내는 점이 둘 다 어떻게 해서 쏟아내지? 이 쏟아내는 과정이 뭐야 이거? 소낭을 통해 가지고 세포막과 딱 융합돼서 밖으로 와르르 방출되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러지? 통틀어서 외포 작용. 둘 다 외포 작용해서 밖으로 던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한쪽은 이것이 혈관을 통해 갖고 이동을 하고 한쪽은 바로 옆에 인접한 시냅스 간극에 인접한 그 또 다른 신경세포 뉴런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같은 점이 또 하나 있겠지? 둘 다 뭘 필요로 하지? 이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든 호르몬이든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수용체가 있어야지, 수용체. 그러니까 둘 다 수용체가 매개를 해서 이렇게 다 결합을 해서 그래서 공통점 수송 소낭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거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수용에 있어서 수용체를 필요로 하는 점이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아까 봤듯이 한쪽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또 한쪽은 시냅스 간극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이 호르몬이 표적세포에 도달을 하면 무엇을 일으키느냐 그 표적세포의 대사작용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 대사작용을. 하지만 이 신경전달물질의 경우는 바로 그 시냅스 후 뉴런에다가 무엇을 계속 전파시켜? 활동 전이를 계속해서 전파시키는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뭐 희한한 놈이 또 있어요. 넌 뭐냐? 이름이 신경분비세포래 지가. 그러니까 분비세포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우리는 분비세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앞에 신경이 붙어버리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지. 뭐야? 너는 신경 뉴런이야? 분비세포야? 둘 다야. 나는 둘 다 하면 안 돼 좀? 뭐 안 될 거야 없지. 알았어. 그래서 어떤 이 뉴런은 지가 뉴런인데도 불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닌 호르몬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서 혈관에다 쏟아버리는 거지.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언제나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만 하고 혈관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하는 이런 꼭 이 차별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자적인 언제나 살다 보면 이런 박쥐 같은 녀석은 있게 마련인 거지 뭐.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신경세포인데 호르몬을 분비한다. 야 여기서 어디서 봤지? 이거 시상하부? 조금 전에 봤잖아. 시상하부라고. 뇌 안에 있는 시상하부 세포가 바로 이런 세포들입니다. 시상하부에서 일부 신경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이면서 호르몬을 분비를 이렇게 해버려요.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일종의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신경계와 사실은 이 내분비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매개함으로써 뇌에서 이제 접수한 모든 신호를 종합해서 이 내분비계에다 이 신호를 시상하부가 우리가 직립하는 인간으로서 거의 꼭대기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전달이 되는 거야, 모든 호르몬이. 그럼 밑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분비세포들이 여기에 그 신호를 직간접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서 자기들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르몬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거 플러스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요 이름에서 보면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이라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알도스테론, 코티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코티졸 뭐 이런 것들인데 전부 공통점은 이들이 전부 뭐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뭐를 우리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이라고 하는가?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어디서부터 합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들은 뭐가 있어야 뭐를 시작으로 합성이 되느냐? 생식 아니 코티솔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스트레스성 호르몬이거든요. 글루코코이드가 여기 안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우리의 이 생식 성 특성을 결정짓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가 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합성을 할 때 이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누구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혐하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콜레스테롤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물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순환계에 들어가면 그 귀중함을 살펴보겠지만 없어서는 정말 안 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라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콜레스테롤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이름이 스테로이드.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화학 물질 자체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는 그 특별한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요거라고 했어. 콜레스테롤은 뭐죠? 이 4대 물질 중에 언제나 강조했었잖아. 그 이미 다 까먹었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4대 고분자 물질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거라 4개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는 탄수화물, 또 하나는 지질, 또 하나는 단백질, 또 하나는 핵산. 요 4개밖에 없거든. 이 중에서 콜레스테롤은 뭐? 지질이란 말. 지질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을 싫어해. 왜 물을 싫어하지 얘네들은? 극성, 비극성 때문에 그러지. 물은 어떤 성? 극성, 비극성 물은. 극성. 그래서 물에다 씻는 거지. 웬만한 때들이 전부 일종의 극성이기 때문에 물로 잘 씻겨나가는 건데 기름때는 물에 안 씻겨나가는 이유는 비극성에서 물과 전혀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 콜레스테롤 계통의 모든 물질들은 지질이고 비극성이란 말이야. 그죠? 얘네들은 뭐가 됐든지 아민이 뭔지 모르고 펩타이드, 단백 다 같은 계통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훨씬 작은 계통의 것은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하는 작은 부분이거든요. 펩타이드는 작은 개수의 아미노산들을 이루는 걸 펩타이드라고 해요. 그거보다 조금 개수가 많으면 단백질이라고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단백질 계통의 이 세 개들을 공통적으로 펩타이드 계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펩타이드 계통의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과 뭐가 다르지? 성질성. 극성일까 비극성일까 얘네들은? 극성이에요. 극성. 물과 잘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 아까 시차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멜라토닌. 그래서 장거리 여행할 때 멜라토닌 사다 먹잖아요. 시차.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이게 뭐지? 아까 아드레날린이었잖아.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무슨 옥시토신, 칼시토닌, 뭐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 인슐린 여기 프롤락틴,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이 전부 다 이 펩타이드 계통의 물과 잘 녹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아까 호르몬을 반드시 한 세포가 만들고 분비샘에서만 만들고 그것을 자기가 쓰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혈관을 통해서 방출을 해서 저 먼 동네에 사는 표적 세포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과서적인 정의, 교과서적인.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교과서적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내분비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엔도크린.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만 사실은 얘기하는 거지. 엔도크린, 내분비계.
하지만 그와 비슷한 아류들이 두 개가 또 있어서 골치 아프게 만들거든. 하나는 측분비, 또 하나는 자가분비가 있네. 뭔가 대충 감이 불안한 예감이 들지. 이 중에서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내분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분비샘에서 혈관을 통해서 표적으로 가는 정통파 호르몬인 것이. 그런데 여기에 약간 살짝 측분비는 뭐냐? 페라라고 하는 페라크린. 이거 뭐지? 여기서 만들어서 옆집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리네. 만들어서 혈관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웃집에다 갖다 던지는 거지. 잘 봐주세요 하고. 그럼 이웃집이 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수용체가 여기 갖고 있다는 얘기네. 이거 뭐야? 이거 호르몬이야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넌 호르몬 아니야 라고 정의를 해야 되지. 왜냐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안 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항변을 하고, 그럼 난 뭐야? 내가 호르몬이 아니면. 그러니까 알았어. 대충 그냥 호르몬 비슷한 측분비라고 해줄게. 뭐 내가 호르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동물 세포에서는 활발하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그런 측분비 일종의 호르몬으로 치지. 이거 히스타민 많이 들어봤을 걸. 히스타민 어디서 들어봤어요? 알러지 같은 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히스타민 사실 먹어야 돼. 콧물이 자꾸 나고 막 하면은 히스타민 먹으면은 왜 이것을 히스타민이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앞으로 이거 빼고는 겨우 2번 남았네 강의. 그때까지 다 갈 수가 있을까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되겠는데. 그럼 어쨌든 히스타민 그 다음에 시상 하부에서 만드는 호르몬도 사실은 혈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옆에다가 동네에다가 바로 옆 동네에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 호르몬인데 그다음에 송과샘 아까 여기 이야기한 그 멜라토닌 같은 것들도 그 근처에서 사실 사용이 되거든. 혈관을 통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역할 자체는 호르몬처럼 그 표적 세포의 이 대사작용을 조절을 하는데 반드시 혈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들을 호르몬이라고 아니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좋아. 까짓 거. 니들은 측분비 혈관만 통하지 않지 뭐 하는 일은 다 똑같으니까. 좋아. 오케이. 측분비는 해결됐어. 근데 문제는 이런 놈도 또 있네. 이런 이기적인 놈이니까 지가 만들고 지가 셀프 공천해. 셀프 공천. 그래서 표적 세포 역할을 지가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수용체를 지가 만들어내는 거지. 많은 면역 계통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백혈구라든가 백혈구 관련된 면역 반응에 그래서 표적 세포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분비, 오토크린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면역 세포들을 이렇게 막 활성화시켜야 되는 경우 물질,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침입자가 외부에서 침입과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부 면역 세포들은 그것들을 잡아먹은 다음에 일부러 살신성인을 해가지고서 이 어떤 특정한 표적 물질을 세포 밖에다 그럼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활성화를 일으키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자가 분비 호르몬 과정이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잖아. 결국은 문제는 이 화학 물질이 표적 세포와 결합을 해서 어떤 대사 작용을 변화시키는 건데 다만 표적 세포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다르다는 것뿐이죠. 자, 그럼 이제 신경계하고 다시 한번. 왜냐하면 둘이 되게 밀접하게 같이 비슷하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했을 때 비교를 또 한번 할 것 같으면 호르몬은 주로 어떤 반응들을 신경계와는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요. 일단 수분 조절. 몸 안에 있는 체내 수분의 전체적인 조절을 할 때 호르몬이 이것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르몬 중에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이 콩팥에서 이것을 콩팥에 있는 수문을 열까 말까를 조절을 하게 돼서 얼마나 많은 양의 수분을 우리 몸에 간직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거 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하자는 것뿐이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물론 스트레스를 쇼텀으로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신경에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전부 호르몬들이 이렇게 다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인슐린 맞죠? 인슐린 호르몬.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을 대사작용 또 인슐린과 대조적으로 상대적인 반응을 하는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분화 하는 것들, 그다음에 생식력 발생. 그렇다.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을 했을까요? 자, 그럼 시험을 내가 딱 냈어. 다음 중에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반응 혹은 몇 개를 딱 이렇게 냈어. 그럼 결국 이걸 딱, 그러니까 뭐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었다고 치고 냈다면 어떡할 거야? 오픈북 테스트가 아닌데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미친놈입니까? 내가? 아니면 뭐를 바라고 했을까? 이걸 다 외우기를 기대를 하고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을까? 그럼 뭘까?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외우지 않고도 이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이 중에 뭔가 다른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들과 전혀 차별되는, 갑자기 딱 정말로 얘는 차별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반응과 이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반응에 어떤 공통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외우지 않고도 딱 보면 이것은 호르몬, 얘는 신경.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신경에 의해서 반응되는 거. 이거를 만약에 호르몬이 반응을 했다고 칩시다. 얘는 분명히 불고기 된 후에 되는 거지. 신경은 일단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것을 일단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지를 하고 반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죠. 신경계에 의한 것은. 그래서 신경계는 엄청나게 신속한 반응을 주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내분기계는 그 후에 일단 신경계에서 그걸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일단은 내가 비상 조치를 일단 취하고, 그러면 내분비계가 그것을 팔로우업을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그것을 보강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끔 우리의 몸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아까 예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수분 조절 같은 거 할 때 이것을 신경계에서 빠르게 반응을 했다간 뭐 금방 탈수, 침수가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 되게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알아서 천천히 이것은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발생 같은 걸 어떻게 신경계에서 그것을 조절하겠어요? 생장과 발생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마 호르몬의 하이라이트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것이 아마 호르몬의 하이라이트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신호 전달이 기작이 되느냐. 수용체가 있는데 일단 펩티드 호르몬. 펩티드 호르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펩티드 호르몬 뭐? 스테로이드면 딴 거. 그러니까 펩티드는 전부 수용성. 물과 잘 녹고 극성인 거지.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세포막을 무사통과 못해. 그러니까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고스럽지만 수용체들이 세포막까지 마주 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밖에.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펩티드 호르몬과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일단 결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오셨습니까? 아유 반가워요. 딱 손 붙잡고 자 이제 오셨으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손 붙잡고. 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세포막에 이미 나는 박혔어 지금 수용체가. 그러니까 호르몬이 들어왔어. 그럼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가자는 얘기는 이 수용체가 다시 자기가 세포막에 박혔던 이 몸을 그냥 몸부림을 쳐가지고서 끄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매우 힘든 좀 불편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호를 어떻게 세포 안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지? 온 건 알았는데 전달 자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잡았어.
근데 내가 같이 끌고는 못 가. 이게 막 내가 이미 박힌 몸이야. 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발길질을 해야지. 발길질. 왔어. 발길질은 왜 발이 요거밖에 안 올라가지? 이 정도는 올라가는. 세포 안쪽에다 발길질을 하는 왔다는 신호를. 그 발길질을 누가 당하지? 밑에 있는 하인들이 당해야 되겠지? 자, 이게 지금 1번과 2번이 지금 이런 얘기가 돼요. 수용체 호르몬,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수용성 펩타이드 호르몬인데 들어가서 접수라는 신호가 걸리면 이 발길질을 통해 갖고 중간에 이것을 그 접수 신호를 받는 세포질 안에 2차 전달자, 신호 전달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매상이 있으면 소매상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세컨더리 전달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펩티드 호르몬의 전달 개념인 거죠. 그래서 2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 펩티드 호르몬에서 적용이 되는 물질인 거죠. 2차 신호 전달 물질이 뭐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호르몬을 접수를 했다는 이 자극을 결국 세포질 안에다 전달을 해서 그것들을 실제적인 완전한 실제 그 표적에다 전달할 수 있게 매개하는 그 중간 전달자. 대표적인 그러한 2차 신호 전달 물질 중에 이름 하나가 유명한 고리형 AMP라고 하는 또 많은 경우에 인산화 이런 것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네. 이름들 중에 하나예요. 고리형 AMP는 뭐 대표적인 하나 물질 중에 하나고 전공자가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전공이었다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인산화 효소라는 거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인산화 효소는 뭘까요? 인산이 뭔지 알지? 인산화 효소는 그 인산기를 여기다 갖다 또 붙이는 표적에다 갖다 붙이는 효소가 인산화 효소예요. 근데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인산화 효소들이 세포에 많이 존재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인산화 효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2차 신호 전달 같은 거를 하는데 개입이 돼. 왜 그럴까? 이 인산화라는 것은 부착을 하면은 띄기도 엄청 쉬워요. 붙였다 띄었다를. 인산기를 필요할 때 딱 붙였다가 띄는 거는 탈인산화 효소가 와서 금방 또 띄어가거든. 그래서 이것이 왜 신호가 그러니까 인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으면 가서 인산화를 요거구나 스위치가 있는 줄 알고 스위치를 딱 내리는 것처럼 불이 꺼지고 인산화를 붙이면 이 스위치를 딱 올리고 하는 식으로 임의적으로 이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왔을 때 자극을 받아서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시켜서 어디다가 인산기를 딱 붙이면 그것이 하나의 활성화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중간에 내가 일부러 그 세포 주기 그다음에 암 세포 뭐 그런 거를 띄어먹고 와서 인산화 효소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원래 우리의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데 최종 종결자가 바로 이 인산화 효소 중에 하나거든요. 걔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우리가 암도 조절을 하고 막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이 신호 자체가 이렇게 인산화 효소들에 의해서 전달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임시적으로 붙였다가 띄었다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특정한 세포에서 이 아드레날린은 이런 식으로 신호 전달을 2차 이 신호 전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한번 소개는 했잖아요. 1장에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신호 전달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 수용체에 의해서 중간 매개자인 2차 신호 전달자들이 이런 식으로 수건 돌리기를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결국 목적은 예를 들어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지금 막 뽑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가게끔 된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여기서 이것은 어디 세포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색 안에까지 들어가서 유전자까지 직접 가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야 너 일어나 지금 네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 빨리 일어나서 만들어 하고까지 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의 종류와 표적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반응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은 다시 정리하면 펩티드 계통의 호르몬은 모두들 절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결합된 후에 거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 수용체와 이 호르몬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세포질 안에 있는 2차 신호 전달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이 신호를 최종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한다라는 점이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봅시다.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잖아요. 투명인간처럼 세포막을 스르륵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모두. 그러니까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들어와. 수용체가 괜히 저기 밖에서 마중 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수용체는 어디 있으면 될까? 세포질 안에서 기다리면 돼. 세포질 안에서. 왔냐? 하고 들어오지? 그럼 이제 결합을 하겠지? 이들은 2차 신호 전달자를 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손 붙잡고 아무든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이젠. 자기들끼리. 수용체와 호르몬이 결합을 하면 이젠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가자. 어디로 갈까? 기왕이면 해관으로 가볼까? 해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둘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용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호르몬이 들어가. 그럼 세포질 안에 수용체가 왔냐 하고 결합을 해. 그럼 곧바로 그 다음 그림이 어디? 해관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보이지 이제? 이 경우.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이 복합체 자체가 해관으로 많은 경우 들어가서 이 유전자를 특정한 유전자, 표적 유전자를 일어나 발현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 유전자가 발현이 활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단백질이 합성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잘 나간다.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큰 차이점 개념 그 정도. 이렇게. 그럼 이제 척추동물에 있는 주요 내분비샘들이 몇 가지 다는 못 보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가지고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끝인데, 그래서 이제 락키 발보아를 모셔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머리 끝부터 밑에까지 딱 있으면 시상하부, 손과 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다음에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는 뇌하수체, 바로 밑에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부신, 그 다음에 이자, 전부 다 이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호르몬들이 만들어내는 분비샘들이 각각에 많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콩팥 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부신 자체의 껍질 부분, 피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수질이라고 하는, 메듈라라고 하는 이쪽이 사실은 두 개 서로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같은 경우에는 그 껍데기에서 코리코이드, 글루코코리코이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일종의 대사작용과 당대사작용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작용을 관여하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 분비를 한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면에 수질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아드레날린,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이 펩타이드 호르몬을 합성 분비하고, 이거 역시 물론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런 호르몬들을 비슷한 근처에서 이렇게 분비를 하기도 한다. 아까 신경분비세포에서 분비 조절되는 샘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시상 하부에 있는
그리고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진 신경세포가 분비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서 바로 밑에 뇌 하수체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신에서도 이제 부신의 수질에서 신경 분비 세포에 의해서 분비를 받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걸 분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시상 하부와 뇌 하수체부터 살펴볼까요? 이 하이포살라무스라고 시상 하부는 좀 특이한 아주 재밌는 기관으로서 내분비 세포하고 신경 세포의 사실 박쥐 같은 중간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경 분비 세포라고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림을 딱 보면 시상 하부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시상 하부 지역에서 일부 지금 뉴런 세포들이 이렇게 쫙 있죠. 이들이 뇌 하수체와 이렇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가 시상 하부이면 바로 밑에가 뇌 하수체라고 하는, 뇌 하수체는 실제적인 분비샘이고 시상 하부는 사실은 뇌 구조에 있는 신경 기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면 먼저 시상 하부에서 어떤 특별한 신경 분비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의 역할, 두 개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만들어내서. 유명한 옥시토신하고 이 바소프레신을 어떤 경우는 ADH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뇌하수체가 사실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곳으로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좀 갖고 있다가 네가 분출을 해라고.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사실은 이 옥시토신과 ADH라고 하는 그 아까 바소프레신하고 하는 이 두 호르몬을 직접 혈관으로 분비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거 지가 만든 게 아니지. 저 시상 하부에서 만든 걸 받아다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지. 뇌하수체 후엽은 실제적으로 지가 무슨 뭐 호르몬을 만든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옥시토신과 ADH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사실은 관여를 하거든요. 일단 옥시토신, 이 임신을 했을 때 분만을 하는 과정과 모유 수유 과정에서 둘 다 옥시토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벽을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만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성공적으로 태아를 잉태를 하고 나서도 모유 수유를 이제 활성화시키는데도 옥시토신이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 애를 보면 너무 이쁘지? 아직 안 나와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나와봐요. 엄청나게 이쁘거든. 왜 이쁠까? 하늘이 점지해줘서? 아니야. 다 자기 닮아서? 아니야. 자기 안 닮아도 이뻐. 왜 그럴까? 이게 다 옥시토신 때문에 그렇다네. 결국 그 애를 처음에 딱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옥시토신이 바로 그 정확한 순간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프로그램이 와이어가 돼가지고서 이제 평생토록 내 새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래. 사실은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우리의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비슷한 단기적으로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뭐 금사빠 같은 그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도파민이나 무슨 뭐 다른 호르몬,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장기적인 이 사랑의 감정을 유지시키는 데는 이 옥시토신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뭐 이런 자녀 관계, 부모 자식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도 사실 그렇지, 유효 기간이 있잖아. 이 장기적인 그런 그것이 그 유효 기간이 어째서 사람들이 말하면 무슨 6개월이다 3년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요 약발이 옥시토신의 약발이 얼마 동안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라. 정말일까? 모르지만 모르고 안 믿고 싶겠지. 물론 뭔가 있다고 믿겠지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뭐 믿기는 싫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 ADH라고 하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요 바소프레신이 아까 얘기한 그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에는 물을 이렇게 수문을 열듯이 물의 이 재흡수를 이렇게 관장을 하는 여러 가지 물 통도들이 있는데 이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제 바소프레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을 우리가 다시 재흡수를 시켜가지고서 혈관으로 그래서 물의 수분의 과도한 유출을 이렇게 방지를 하는데 바소프레신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바소프레신이 알코올에 의해서 활성이 저해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술 마시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바소프레신이 활성이 안 되니까 이게 재흡수가 안 되니까 방광에 자꾸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옥시토신과 함께 이들이 이제 다시 장기적인 사랑 감정을 유지시키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합동 작전으로 이것을 한다. 특히 그 관점에서 또 하나의 매우 재미있는 발견이 그 배우자에 대한 충성도. 주로 이것은 이 충성도라는 것은 어떤 특성에 의해서 남자한테 수컷한테 조금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암컷보다는 암컷 수컷이라고 폄하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모든 동물한테도 이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로 남자들이 주로 이 충성도가 약하거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상. 그런데 이거 자체도 역시 이 바소프레신이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지. 얼마나 이제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다행. 자, 그것을 입증을 해주는 실험이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됐었는데. 두 개가 둘 다 일종의 쥐 비슷한 설치류인데 미국 지역에 사는 설치류인데 한쪽은 애도 많이 낳네. 와우, 다산이네. 프레리 볼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프레리 볼즈라고 하는 설치류의 일종입니다. 애도 많이 낳고 이런 것처럼 이들은 쥐답지 않게 일부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일처라는 얘기는 남편이 바람을 안 핀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평생도록 한 여자한테 충성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근데 보니까 이놈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하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요 바소프레신의 수용체가 특이하게 훨씬 많더라는 거지. 개수가. 그래? 좀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하고 그 옆 동네에서는 매도볼즈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친구 사촌격인데 완전히 개판이지. 프로미스큐어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바람둥이. 그러니까 뭐 한 여자하고 절대 같이 안 살지. 그냥 한번.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서 요 바소프레신 수용체 양을 늘려봤어. 실험적으로. 갑자기 개과천선을 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특성 자체는 그냥 금방 나그네 무슨 뭐 방랑자 생활을 하던 이 수컷들이 갑자기 한 아내한테 계속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럼 이거는 결국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바람기가 있는 남자 내 탓이 아니야. ADH 수용체 탓이야.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문제가 어쩌면 이것을 수용체의 양을 늘림으로써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되는 거지. 굳이 꼭 이것이 뭐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일까? 뭐 여자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저 쥐한테 실험한 것처럼 이렇게 주사나 이런 걸 놔가지고 사람한테 물론 실험을 할 수 있는 윤리적인 그 장벽만 넘어주면 얼마든지 해보지. 누군가 한번 자원해서 한번 해보든가. 내가 해볼까?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가 이런 문제를 겪더라도 이게 네 탓이 아니라 수용체 탓이다. 이루어너라 내가 수용체 늘려줄게 하고 이렇게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그런 식으로 멀티네.
그 하나의 호르몬을 가지고 멀티태스킹으로 여러 가지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후엽은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시상하부가 던져준 두 개의 호르몬을 간직하고 있다가 혈관에다 방출할 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그림에서 보면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것은 그림에 같은 색으로 이제 별게 아니라 시상하부가 훨씬 더 익스텐션되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make sense. 다만 같은 그러니까 뇌하수체인데도 전엽은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전엽은 실제로 제대로 된 호르몬 분비 셈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여러 개를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호르몬들이 일단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면 일종의 최고의 총사령부 같은 호르몬 분비 셈에서 가장 높은 데에 있으면서 여기서 만드는 호르몬들이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여러 분비샘들의 호르몬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는 일종의 그런 호르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방출 호르몬 또는 억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많은 종류의 소위 말하는 방출 호르몬, 이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 분비샘의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을 자극을 이제 가서 만들어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반면에 억제 호르몬들도 있는 거죠. 하지마 하고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방출 억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 주요 기능이고 뇌하수체에서 그것만이 있느냐? 아니고 뇌하수체 후엽이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전엽의 호르몬 분비를 이제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 분비 시상하부의 연장선이고 후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및 방출을 하는 것이고 전엽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방출 호르몬 중에 어떤 특정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을 이렇게 만들고 부신 피질 아까 있었잖아요. 부신 피질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만들고 여포 황체 같은 그 2차 이제 성기관을 이렇게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도 만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극 방출 억제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호르몬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엔돌핀. 엔돌핀은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면서 또 호르몬이기도 하고 일종의 대부분의 경우 엔돌핀은 사실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엔돌핀이라는 게 뭐냐면 뭐죠? 엔돌핀? 기분 좋게. 왜 기분 좋게 만들지? 얘가? 그 이상구 박사 아직도 기억나는 그분이 그냥 막 엔돌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 그냥 엔돌핀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천연 몰핀에 몰핀이 뭐죠? 진통제예요. 진통제. 몰핀이 진통제예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통증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여러 수용체들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게 이게 몰핀이거든. 그런데 몰핀은 이제 옛날부터 알았는데 몰핀을 하면 진통제다는.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연적으로 그 몰핀 수용체에 이게 결합을 하는 우리 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네. 신경전달 물질 중에. 그래서 이것을 엔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부라는 얘기냐. 내부의 몰핀이다 해서 엔돌핀이라고. 근데 결국은 통증을 없애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엔돌핀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운동할 때. 운동에 완전히 꽂혀서 운동 중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얘 때문에 그래.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이제 엄청난 게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몸에서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을 참아주게 하기 위해서 엔도핀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꽂혀가지고서 한 15분 정도 트레드밀에서 한번 15분 정도 격하게 뛰어봐요. 그때부터는 숨 차서 죽을 것 같다가 그다음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든. 왜? 엔돌핀이 그때부터 방출이 되니까. 그래서 살만하다 싶은 거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이제 엔돌핀이 방출되면서 같이 옆에서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결국은 너 죽지 말라고 고통에 쩔어서 죽지 말라고 알아서 이렇게 통증 방지하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주로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호르몬 분비샘들을 컨트롤하는 어떤 특정한 방출 또는 억제 호르몬들이 전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하고 부신 피질을 자극하고 무슨 정소와 난소, 유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성장 호르몬의 좀 특별한 점은 다른 호르몬들은 표적 세포가 매우 한정, 극소적이잖아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의 경우는 이 몸 전체에 걸쳐서 이 작용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직접적으로 근육 자체가 전부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갖고 반응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여기서 간에서 그것을 수용체를 받아서 IGF,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고 하는 요 비슷한 성장 호르몬 비슷한 요것을 방출해서 뼈의 성장을 자극하고 해서 전체 몸 거의 전체가 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는 아주 광범위한 작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뼈의 신장에 관한 점에서 성장판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뭐냐 하면은 뼈가 그러니까 이 근육이 아무리 혼자 지가 늘어나고 크고 해도 뼈가 같이 자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 전에 뼈를 보면서 뼈 부분에서도 이제 일종의 그 뼈의 줄기세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 여기서만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점점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주로 거의 많은 경우에 사춘기 이후에 이게 다친다는 얘기가 이게 점점 이제 이 성장판 구실을 한다는 요 줄기세포 지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장판이 다 다쳤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더 이상 아무리 거기다가 성장 호르몬을 여기다 쳐봤자 이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느 특정한 기간까지만 성장 호르몬이 이제 투여가 돼야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장애가 되게 되면은 이제 유년기에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이 정상인보다 좀 결핍이 비비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드와르피즘이라고 해서 외소증이라고 이것을 이제 폄하하는 식으로 난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단순히 키가 좀 평균치보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성장 호르몬은 진짜 장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렸을 때 특히 그러면 그런 특별한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한때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워낙 극성하셔가지고 애가 조그만 키가 작다 어렸을 때 싶으면 이거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춰야 돼. 그거 가지고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추고 그런 좀 많아요. 이제는 좀 깨우쳐 갖고 이제 없어졌나? 이거야 정말로 진짜로 해서 이거 폄하를 해서 미안한데 장애인을 난쟁이들이나 정말 어렸을 때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추는 것이지 이걸 뭘 그걸 가지고서 근데 그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나도 내 딸애가 날 닮아서 그렇다는 거지. 딸애는 와이프도 크진 않은데 나는 툭하면 나야. 우리 딸애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작은데 미국에서 오죽했겠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만 평생을 보냈는데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전교에서 제일 조그맣거든 키가.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지가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와이프는 막 그래서 병원 가서 빨리 이거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춰야 된다고 나는 귀찮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미루다 할 수 없이 개 끌리듯이 할 수 없이 어느 날 할 수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어. 걔가 미국은 중학교가 4년제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쯤인가 찾아갔어. 의사가 황당해서 왜 왔어 도대체? 이런 일이 없는 거. 왜 이런 애를 지금 데리고 멀쩡한 애를 왜 지금 성장 호르몬 얘기를 데리고 오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키가 작아서 뭐 어쩌고 그랬더니 뭐 하고 그래 검사는 해줄게 뭐 하고 하더니 검사하고 나와서 뭐겠어 뭐라 그러겠어. 아니 당연히 유전이지 그거야. 그런 소리는 안 해지.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 유전은 유전인데 I'm sorry 이미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딸애가 나를 완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 여의사였는데 이제 위로를 해준답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뭐가 큰 대수냐 키가. 그 누구냐 그놈. 탑건에 나오던 그놈. 탐 크루즈. 탐 크루즈를 봐라. 키는 작지만 얼마나 당당하고 이렇게 애가 자신감 있고 그러지 않느냐. 속으로 아니 왜 애 키 작은데 왜 하필이면 탐 크루즈 예를 들지? 걔는 남자냐? 쟤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러고 어쨌든 끝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불행하게도 결국 거기서 끝나버렸던. 그래서 저 딸애는 나처럼 작은 키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만 되지. 뭐 어쨌다고 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외소증인데 이것이 과잉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그 반대로 이제 거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거인증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야오밍처럼 뭐 그런 애들 잡지 뭐 거의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 거인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춘기 이후에 성장판이 다 거의 닫힌 거 난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가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것은 우리는 거인증이라고 거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인이 되는 대신에 이것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영어로 에크로메갈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태어나는 거죠. 이건 뭐냐? 뭐가 다르냐? 이 특별한 에크로메갈리 말단 비대증을 겪은 환자가 변천하는 것. 젊었을 때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상해지지. 말단 어떤 특정한 얼굴 부위와 이 사람의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보면 이제 엄청나게 거인처럼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성장 호르몬과 반응을 하는 부위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거지. 이름 있으면 뭐해? 그것을 반응하는 수용처가 없는데 아직 남아 있는 부분만 거기서 반응해서 비대해지고 나머지 부분부터 정했으니까 아주 이상하게 언밸런스드가 된 이런 식의 이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말단 비대증은 왜 생길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성장 호르몬의 이러한 이상한 증가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지? 근데 갑자기 멀쩡하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거의 뭐 중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때 가서 뇌하수체 전엽에 뭐가 생겼을까? 종양이 생겨서 그래. 뇌하수체 전엽에 종양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종양 제거 수술, 일종의 암이죠. 이게. 그것을 하면 뭐 완전히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의 되먹임 작용이라. 이거.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 그만하자 그래도.